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아침 8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석촌호수 두 바퀴를 달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두 바퀴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4바퀴 10.25km를 달리게 됩니다. 자,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오늘은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년 반 전인 2020년 3월 10일에 인문학서적 두 번째 출판작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에는 4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1편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2편이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 제3편이 아메리칸 인디언 테쿰세의 저주, 제4편이 청해만 연쇄 살인사건입니다. 그 중에 제1편에 해당되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그것을 책의 제목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은 등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대 등산의 기원과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6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 순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대 등산의 발원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요. 그보다 3년 앞선 1786년에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바라보던 탐험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전까지 높은 산은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영역으로 보진 않았었는데요. 신들이 사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를 접근하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 당시 탐험가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동안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한번 올라볼까 라는 질문으로 근대 등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탐험가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몽블랑이죠. 프랑스어로 몽블랑입니다. 모는 산이란 뜻이고 블랑은 하얗다 이런 뜻이어서 하얀 산, 높은 고도에 있다 보니까 항상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산이다 해서 프랑스어로 하얀 산이라는 의미에서 몽블랑이라고 칭하게 됐고,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앙코입니다. 그래서 그 몽블랑을 바라보면서 저 몽블랑에 한번 올라보자. 그래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몽블랑에 오르는 사람한테는 상금을 주겠다. 현상금을 걸어서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인류 최초로 알프스 산맥에
정상 몽블랑 해발 4,807m에 1786년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234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등산이 스포츠의 영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알프스 산맥에 있는 여러 봉우리들, 정상인 몽블랑, 마테호른, 몬테로사, 융프라우,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이런 식으로 알프스에 있는 봉우리들이 등정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곳에서도 8,000m급 14조, 그 중에서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에도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1953년에 세계 최초 등정자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족 텐징 노르가이 두 사람이 세계 최초로 지구의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에 올랐습니다. 자, 높은 산의 봉우리 이름들은 눈과 관련이 많습니다. 아까 몽블랑도 하얀산,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해서 하얀산이라는 의미의 몽블랑이라고 칭했듯이, 히말라야 산맥 할 때 히마는 눈, 알라야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는 눈의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최고봉이자 지구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는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의 측량국장이 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최고봉이자 지구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측량하는 데 기여를 했다 해서 그 인도 주재 영국 측량국장 이름 에베레스트에서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 등산의 발원이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입니다. 그 이후로는 등산을 스포츠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저를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알프스 산맥에 있는 봉우리들, 융프라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융프라우는 스위스에서 접근하는데요. 1912년에 융프라우 산악 열차가 암벽을 뚫고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입니다. 110년 전 1912년에 스위스에서 알프스 융프라우까지 암벽을 뚫고 산악 열차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해에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다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벌써 110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장에 성공한 사람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인데요. 1953년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세계 최초로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분은 1977년입니다. 제주 출신의 고상돈 대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때 일화가 있습니다. 고상돈 대장이 정상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에 올라서 베이스 캠프인 해발 5,300고지로 무전 교신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이라고 교신하니까 베이스 캠프에서 그곳이 정상이 맞냐, 에베레스트 정상이 맞냐라고 하니까 고상돈 대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입니다. 1977년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상돈 대장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북아메리카 최고봉 알래스카에 있는데요. 맥킨리봉, 요즘은 데날리봉이라고 합니다. 데날리봉 해발 6,193m 데날리봉의 정상을 밟으셨는데 하산길에 사망하셨습니다. 일본의 탐험가, 그 일본의 탐험가도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분인데요. 그분도 아까 고상돈 대장께서 사망하셨던 북아메리카 최고봉 데날리봉, 예, 그분은 동계 겨울철에 올랐습니다. 내려오시다가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상돈 대장께서는 맥킨리봉, 데날리봉을 하계 여름철에 오르셨는데요. 그러다가 사망하셨는데 그게 1979년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의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 그 탐험가는 맥킨리봉, 데날리봉을 겨울철에 오르는데 성공을 했는데 하산길에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오르기 어려운데요. 한 서너 달 전에 신문에 대해서 특필된 내용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오비 산악팀이 연세대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60대 또 70대 그분들이 총 6분이 연세대 오비 산악팀이죠. 미국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미국 거주 한인들이신데요. 연세대 동문들인데 60대, 아니 나이가 60대 또 70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총 6명을 두 팀으로 나눠서 3명은 토끼팀, 나머지 3명은 거북이팀. 그러니까 60대 3분은 토끼팀이고 나머지 70대 3분은 거북이팀이었는데 그 토끼팀 60대 3분이 맥킨리봉 즉 데날리봉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고 제가 서너 달 전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계속 히말라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는 8,000m급 해발 8,000m급 봉우리가 원래 1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14개 봉우리의 부속 봉우리로 쳤던 것들을 지금은 독립된 봉우리로 봐서 14+2 해가지고 16좌라는 뭐 의견들도 있고, 그걸 16자로 본다면 우리나라 엄홍길 대장께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를 완등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류,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이 우리 고 박영석 대장님이신데요. 실종되셨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1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해발 한 6,500m 고지에서 실종되신 상태입니다. 그분이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 함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하고 7대6 최고봉을 완등하고 지구 상극점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구 상극점이라 하면 남극점, 북극점, 지구상 최고 봉우리 에베레스트 이 세 군데를 지구 상극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 개 부문을 다 달성을 해야 산악 그랜드 슬램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 7대6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 이 세 부문을 다 세계 최초로 석권하신 분이 2005년도에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이신데요. 1962년생이시고 안철수 씨와 같은 연도에 출생하셨습니다. 1962년생. 그런데 그분은 인류 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코리안 루트, 그러니까 정해진 등산로가 아니라 새로운 등산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겁니다. 등산에는 등정주의와 등로주의가 있는데요. 등정주의는 오를 등 정상 정자, 오직 정상만을 목표로 기존에 이용했던 등산 루트, 과거에 산악인들이 다녔던 정해진 루틴한 루트를 이용해서 오르는 걸 등정주의라 하고요. 반면에 등로주의는 오를 등 길로자입니다. 길을 개척해 가면서 오르는 겁니다. 기존의 뻔한 루틴한 그런 등산로가 아니라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면서 오르는 걸 등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는 등로주의자로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을 하시다가 실종되셨는데요.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 연도가 2005년인데 2009년에는 에베레스트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셨고 2011년도에 안나푸르나에 개척하시다가 해발 6,500고지 정도에서 실종되신 상태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북극점에 도달할 때 처음에는 실패하셨고 두 번째 성공하셨는데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본인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때 두 번째로 도전할 때 알래스카에서 북극점까지 한 두세 달 걸리는데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그리고 빙하 사이에 물이 있을 때는 무동력 보트를 이용해서 건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무동력 보트에다가 동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동력 보트에다가 식량을 다 싣고 두세 달 정도 알래스카에서 출발해서 북극점에 도전하는데요. 두 번째 그 도전 성공하셨을 때는 절반 정도 이동한 상태에서 한 두세 달 거리 중에 한 달 정도 남짓 이동을 한 상태에서 남은 식량에 예비 식량 포함해서 전체 남은 식량의 절반을 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식량의 절반 정도를 버리는 투혼을 발휘해서 북극점 도전 두 번째 성공을 하신 일화가 있고, 제가 2년 반 전인 2020년 3월 10일에 출판한 위대한 도전 시장 몽블랑의 제1편에 담긴 이야기에도 기술한 내용입니다. 자, 뛰면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자,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석 대장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다가 박영석 산악체험문화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박영석 대장님의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인공 암벽 등반장 이런 거 체험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한테 도전 정신을 길러주는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14자 8,000m급 14자 중에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에 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안나푸르나도 방금 박영석 대장님께서 실종되신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한 10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저술하신 운명을 읽었습니다. 운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 대통령께서 담배를 피우셨는데 스프링클러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뭐 이런 산호초 이런 것을 물안경을 쓰고 구경하는 그런 체험 그런 걸 좀 하셨는데, 그걸 하실 때 그 입에다가 그 빨대 같은 것을 물고 산소 공급을 위해서 빨대 같은 걸 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담배를 피우신 상태이기 때문에 니코틴이 누렇게 끼어 있어서 담배를 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끊지 못하셨는데,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가셔가지고 밤하늘에 수많은 은하수들을 보면서 이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그 신비로움에 놀라시고 이 대자연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뭐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셔서 금연을 하셨다라고 10년 전에 출판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에 그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셔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뭐 민정수석 한 1년 정도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이빨이 많이 빠지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가셨는데, 호텔방, 네팔의 카트만두 그 호텔방 문 사이로 아침에 영자신문이 들어왔는데, 문틈 사이로 영자신문을 서비스로 넣어주는데, 그 신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셨다라는 기사가 타이틀로 떴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시고 급거 귀국하셔서 탄핵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변론하시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그 운명이란 책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만남이 운명적 만남이었고, 로펌에서 만나셨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활동도 운명적으로 계속 함께 동고동락하셨었고, 두 분의 만남은 운명이다, 뭐 그런 취지가 그 책의 요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히말라야 8,000m 그 봉우리 중에 K2가 있습니다. K2. 히말라야에 있는 해발 8,000m급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K2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등산용품 브랜드에도 K2도 있고 안나푸르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K2가 무슨 뜻이냐?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K2는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지 않습니까? 그런데 K2는 히말라야 산맥은 아니고 서쪽에 있는 네팔, 파키스탄 쪽이죠. 히말라야 산맥은 네팔 쪽이고, 동쪽에 히말라야 산맥은 네팔 쪽이고, 서쪽에 카라코람 산맥은 파키스탄, 인도 이쪽인데요.
그 큰 넓은 범주로는 히말라야 산맥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산맥으로 본다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최고봉으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그런 의미에서 카라코람 할 때 K,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E, 그래서 K2라고 칭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봉우리가 있냐면 브로드 피크가 있습니다. 브로드 피크, 그것은 작년에 우리나라 장애인 산악인 중에 김홍빈 대장님이 실종이 되셨는데요. 장애인 산악인 한 50대 후반이셨는데 작년에 장애인 산악인이신 김홍빈 대장께서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완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개 봉우리 중에 마지막으로 브로드 피크를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완등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인류 최초로 장애인으로서는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을 하신 겁니다. 그 14번째로 오르신 봉우리가 브로드 피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산하시다가 실종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최근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그분의 마지막 발자취를 찾아서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폰을 찾아서 산행을 하겠다라는, 산행을 추진한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엊그제 봤습니다. 그분은 왜 장애인이 되셨냐? 아까 말씀드린 1979년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자이신 고상돈 대장, 1977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고 2년 후인 1979년에 북아메리카 최고봉인 맥킨리봉, 지금은 데날리봉이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곳에 오르셨는데 하산길에 사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김홍빈 대장께서 그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에 가셔서 겨울철에 오르시다가 동상에, 겨울철인지 여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뭐 여름에도 항상 만년설로 뒤덮여 있으니까요. 거기에 오르시다가 열 손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그래서 열 손가락을 절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되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도전을 거듭하셔서 인류 최초로, 장애인으로서는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하셨는데 작년에 14번째로 이제 오르신 브로드 피크, 그곳에서 실종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게 브로드 피크고요. 그 다음에 14개 봉우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난가파르바트가 있습니다. 난가파르바트 예전에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영화 1997년에 개봉된 영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하는, 자 이제 딱 4바퀴 달린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저기 롯데월드 타워에서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바퀴 좀 더 달리겠습니다. 한 500m 정도 더 달리면 한 10.75km 달릴 것 같습니다. 자, 그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이 있습니다. 영어로 7 Years in Tibet. 7 Years in Tibet.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가 브래드 피트 주연이었는데요. 1997년에 개봉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게 뭐냐, 브래드 피트가 하인리 하러 역할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러 역할을 하는데요. 하인리 하러는 누구냐, 인류 최초로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를 인류 최초로 등정에 성공한 분입니다. 자, 등산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를 예전에 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에서 따온 겁니다.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 그 다음에 아식스, 라틴어로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라는 라틴어의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디다스는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이니셜을 합성한 겁니다.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가 바로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상징합니다. 아이거, 마테오른, 그랑드 조라스. 알프스의 3대 북벽은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까워서 도저히 오르기가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어서 수많은 등반가들이 오르다가 사망을 해서 그곳을 클라이머들의 공동묘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이 바로 알프스의 3대 북벽입니다. 그 알프스의 3대 북벽, 마테오른, 그 다음에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르기 어려운 게 해발 3,970m의 아이거입니다. 아이거는 마지막 정상에 이르는 한 1.5km 정도 구간이 거의 수직입니다. 수직. 알프스의 3대 북벽 아이거 해발 3,970을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이 바로 하인리 하러, 오스트리아 산악인인 하인리 하르입니다. 하인리 하르인데요. 그분이 자 이제 석촌호수 4바퀴 하고도 500m쯤 더 달려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해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늘 정말 공기 시원합니다. 구름이 약간 껴있긴 한데요.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롯데월드 간판도 보입니다. 자, 이번엔 북서쪽 방향 15년쯤 전에 잠실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석촌호수 관객 서호 수변무대 관중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플로어 나무 데크입니다. 자, 저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인데요. 4바퀴 하고도 500m 정도 더 달렸으니까 한 10.75km 정도 달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뛰면서 달린다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셀카봉을 들고 뛰면서 달리는 게 너무 힘든데요. 오늘 2바퀴는 동호소 앞에서 2바퀴는 그냥 달렸고 나머지 2바퀴는 셀카봉을 들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달렸습니다. 자, 말하면서 셀카봉 들고 달려서 너무 이제 숨이 힘들었는데 지금 멈추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 최초로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인데요. 그곳을 세계 최초로 올랐던 분이 바로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입니다. 그 하인리 하르가 1938년에 그곳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하고 영국이 경쟁적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오르는 것에 경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쪽은 히말라야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등정에 관심이 있었었고, 반면에 독일 쪽은 난가 파르바트 도전을 계속 했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네팔 쪽에 있고요.
반면에 난가 파르바트는 서쪽인 파키스탄 쪽에 있는데요. 영국은 계속 경쟁적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의 산악인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1953년에 등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은 그 히말라야 최고봉 에베레스트보다는 파키스탄 쪽에 있는 난가 파르바트가 더 오르기 어렵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가 형식상으로는 봉우리가 가장 높지만 해발 8,848m 고지인데요. 형식상으로는 가장 높지만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세계의 산악인들이 경쟁적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등정도 어렵지만 등정에 성공한다 해도 내려오다가 하산길에 죽은 사람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답니다. 등정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산길에 내려오다가 사망한 사람이 한 등정 성공자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난가 파르바트는 에베레스트보다 더 고난도 등산이어가지고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그 난가 파르바트에 제 4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보냈는데 다 등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5차 5번째로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모집을 했는데요. 그때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그 어렵다는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 등정에 성공을 했던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러를 스카웃을 합니다. 탐험대원으로, 등반대원으로. 그래서 하인리 하러가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1939년도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인도를 통해서 파키스탄에 있는 난가 파르바트 도전을 하게 되는데 실패를 합니다. 5차 원정대도 실패를 하고 하산을 하는데 어떤 빅 이벤트가 발생이 되냐면 인도 쪽으로 하산을 하는데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군들이 그 독일의 난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다 체포해서 구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에 대항해서 유럽이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있는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과 영국은 적대적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군이 적대 국가인 독일의 탐험대원들을 다 생포해가지고 인도에 있는 영국군 수용소에다가 구금을 해서 그 하인리 하러를 포함한 난가 파르바트에 도전한 독일 원정대가 다 5년 정도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4번의 도전 끝에 거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그 하인리 하러는 그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의 티벳까지 이동하는데 한 21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39년부터 5년 동안 구금이 됐으니까 1944년경에 탈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1944년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3년 6월 6일에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됐었고 이듬해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종전을 1년 정도 앞둔 1944년경에 하인리 하러를 포함한 독일 원정대가 탈출에 성공을 해서 하인리 하러는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의 티벳 쪽으로 한 21개월 정도 변변한 등산 장비도 없이 그 험준한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의 티벳으로 이동을 해서 티벳에 도착해서 7년 동안 티벳에 도착한 것은 대략 한 1945년 말이나 1946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21개월 정도의 사투 끝에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의 티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12살 정도 됐던
이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가 제13대 달라이 라마인데요. 달라이 라마는 직책 이름입니다. 사람 고유 명사가 아니라 직책, 보통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를 달라이 라마라고 하죠.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듯이.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라는 명칭이고 보통 명사죠. 그래서 제13대 달라이 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하이니 하라가 13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됩니다.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돼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서양 문물에 관하여도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서양의 문물에 관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7년 정도 있다가 1951년이 됐습니다. 1951년이면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인데요. 1951년에 중국이 티벳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하이니 하라와 함께 인도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티벳 만명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대 달라이 라마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그분이 바로 제13대 달라이 라마고 지금도 생존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13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바로 하이니 하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이니 하라가 오스트리아에서 사망하셨을 때 13대 달라이 라마가 직접 거기 조문을 가셔서 애통의 조문 의사표시 애도의 추도사를 말씀하시기도 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 하이니 하라가 티벳에서의 7년의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해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출판한 책이 바로 Seven Years in Tibet, 한글로 티벳에서의 7년인데요. 그게 영화로 된 게 1997년입니다. 1997년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죠. 하이니 하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니 하라는 1962년에 가서는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그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인 푼착자야가 있습니다. 푼착자야는 오세아니아의 최고봉인데요. 뉴기니 섬, 남태평양의 뉴기니 섬의 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뉴기니 섬의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독립국가고요. 서쪽은 인도네시아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영토, 즉 서뉴기니의 인도네시아 영토에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푼착자야가 있는데요. 해발 4,884m입니다. 거기는 능선이 톱날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암벽 등반 기술이 없으면 오를 수 없는데 그 하이니 하라 그분이 1938년에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해발 3,970m죠. 그 다음에 1962년에는 오세아니아의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인도네시아령 푼착자야 해발 4,884m를 또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주요 봉우리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에베레스트, 그 다음에